외교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오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가장 강도 높은 처분, 파면이던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 뭐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거고요. 불이익으로 따진다면 이제 공무원 연금이 한 50% 가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50%냐면 공무원 연금은 구조적으로 본인이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마치 적금처럼 떼고 또 네.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 부분을 더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국가에서 지원 부분을 다 삭제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앞으로 이제 공무원 자리를 잃은 이후에도 향후 5년 동안 역시 공직에는 나설 수가 없고 공직을 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지난 2017년 이후로 이제 중징계라고 해서 파면, 강등, 해임 다 포함해서 외교부에서 징계를 받은 게 한 5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파면은 더 숫자가 적은데 그나마도 횡령이나 개인 비리 같은 걸로 이렇게 징계를 받았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뭐 몇 년 만에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희종 의원님, 이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파고가 예상이 되십니까? 먼저 한국당 상을 보면은요, 절대 강효상 의원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고요. 대표부터 대통령을 향해서 오늘 또 직격을 날렸습니다. 잠깐 그 장면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한 정치를 해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과 상식을 가장 안 지키는 분이 과연 누구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정철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 시기에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국민은 경제 파탄, 민생 파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과연 상식에 맞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비상식 정권이고 대통령 스스로 전혀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히려 상식이 없는 대통령 그리고 국정원장을 감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한국당은 이제 이 서훈 국정원장 사태와 한번 이제 맞불을 놓으면서 네.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겉으로 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그래도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은 대통령이 네. 이제 대국민 사과를 사실상 하신 거죠. 그렇죠. 공무원의 기강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크게 사과를 여러 번 하셨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네. 반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당에 대해서 사실은 강력하게 비판을 한 셈인데 저렇게 놓고 보니까 대통령 대 지금 제1야당 대표의 어떤 이 대치국면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네. 한국당이 사실은 명분도 좀 잃었고요. 네. 여론에서도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그래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건이 났을 때는 사실상 그 내부 그다음에 그 한국당 진영에서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네. 보수 이 출신의 어떤 외교관들이나 뭐 반기문 사무총장 비롯해서 김숙 대사를 포함해서 다들 쓴소리를 하시거든요. 네. 모르겠어 문제 있다라고. 아마 그런 것들이 한국당을 좀 주춤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익제보다 뭐 외교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네. 그 얘기들은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러면서 사실은 양정철 원장과 서훈 원장 얘기로 조금 그 여세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공무원 파면이라는 가장 중징계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외교부가 대검찰청에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강효상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 외교관도 그래서 이후에 이제 법적인 문제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외교관도 네. 그런 상황이어서 한국당이 절대 못 내준다 강효상 네. 의원을 이렇게까지 나경원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못 내어줄 방법은 국회에 들어오는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조금 전격 들어와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오히려 문 대통령을 향해서 최전방에서 야당을 공격하는 공격
수라고 오늘 다시 한번 몰았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경우에는 산불 대책회의 공직자들이 참석하기로 한 테이블이 텅 비면서 분통을 터뜨렸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누군가를 겨냥한 듯한 유화적 발상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려면 호프타임 서로 왜 했을까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난 정말 오늘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장관들 바쁠까봐 우리가 차관들 오라 그랬어요. 이게 청와대가 할 일입니까? 이게 여당이 할 일입니까? 국민의 눈물은 외면해도 됩니까? 2번 갔다 온 사람으로서 난 그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같이 좀 분노해보세요. 내용 들어보세요. 제대로 부처가 안 챙기고 있잖아. 산불 대책회의에 차관들이 불참한 데 대해서 청와대와 우리 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그 전에 국회에 들어오면 상임위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을 심의했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아틱합니다. 당초에는 이 발언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뒤늦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당을 공격한 거였다 수습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면 저런 말까지 서로 오가면서 짜장면 사주는 관계, 밥 사주는 누나와 동생의 대화로 지금 불릴 만한 국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인영 그 원내대표가 유아틱이라고 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네.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또 나중에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건 결국 나 대표하고는 뭐 누나와 동생으로 같이 좀 네. 잘해보자.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두 분이 또 이렇게 따로 아주 연락을 취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두 분 발언을 보면 두 분 주장이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네. 사실은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어차피 뭐 정치적인 위치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이라도 서로 여야 간에 빨리 그 힘을 합쳐서 네. 국회를 정상화하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시급한 문제들을 수습하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아틱하다라는 발언 때문에 오늘 당장 이렇게 좀 긴장감이 고조된 건데요, 김 의원님. 네, 네. 한국당에서 이렇게 대책회의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 때문에 우리가 정보위를 열지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여야 대립 국면을 더 한국당은 필요로 한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 들어가기 위한 그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그래요? 지금 오히려 이 추경이니 뭐니 밖에서 민생 외치지 말고 전격 들어가서 야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민생 투쟁의 장은 국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장애 투쟁을 일단 일단락 지었을 때 네. 이제는 민생을 챙기겠다, 법을 챙기겠다 하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갔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또 정보위 열어서 좀 얘기해보자라고 이해훈 정보위원장이 얘기했을 때도 또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민주당은 또 민주당으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보위를 고리로 뭔가 국회의 이 국면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이인영 대표가 네. 그 했던 발언을 얼른 주워 담으면서 그거 나 대표한테 한 거 아니다. 또 네. 원내대표들도 좀 굉장히 수습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6월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밑 접촉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사제에 조금 전격 들어와서 이 네. 국회가 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싸움하기도 좀 국민은 굉장히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서로 카운터파트끼리요, 험악한 말이 주고받은 상황에서 언제 국회 정상화라는 게 가능할까요?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언제 가능하냐는 말은 사실 국회의원분들이야 저렇게 싸우시다가도 네. 순간에 함의를 하면 아, 또 물밑으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물밑으로 전화는 계속 하고 계신다고 네.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위치 자체가 뭐 이혜원 정보위원장 국회 정보위 우리는 소집하려고 했고 뭐 바른미래당도 그랬고 사실 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게 동의해줄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서훈 네. 국정원장까지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 측에서 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게 되면 국회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밖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민주당 협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정보위를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계속 너무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정치적 공격을 하더라도 네. 사실관계 같은 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가면서 그래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아 그건 맞고 틀리다 할 텐데 너무 아닌 말을 하면서 계속 공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 뒤로 합의하는 것조차도 아니 앞에서 이렇게 전화를 해놓고 나서 밖에 나서 또 다른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네. 걱정을 사실 카운터 파트너인 이 뭐 이인영 원내대표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국회는 협상의 장이니까요. 네. 여당은 야당에 들어올 수 있게 좀 명분을 만들어주고 또 야당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상대방 뭐 항복하라고 하면 항복이 안 되지요. 그게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협상을 잘해서 네. 빨리 정상화하는 게 정치인들의 바른 할 일입니다. 네. 지금 한국당이 이 투쟁 위주의 전선을 넓혀가면서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여론조사에 보니까요. 이 대통령 대선 주자급으로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분 퇴장 기억하시죠? 정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발언에서 한국당이 퇴장할 때 윤소아 원내대표하고 두 분이 좀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상견례에서 그대로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환영의 뜻으로 노란색 입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이런 배려까지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잘 보이려고 대표님. 앉으시죠. 3분만 하고 나가라고 하실 건 아니죠? 아, 대표님 3분만 말씀하시라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3분 이제- 이상 주실 거죠? 아니, 공개 발언을 오래 하고 아니. 싶으셔서요. 3분 생각이 나서요? 우리 3분. 네. 임시정부의 간부들이 모두 모여서 재현사진 찍었는데 저는 우연히도 찍은 자리가 이승만 대통령 자리더라고요. 누구 자리에서 찍으셨어요? 그때 안 맞춰보셨어요, 그거? 대통령 꿈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대통령 꿈을 꾸고 계신 모양이다. 실제로 오늘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에서요. 이분이 김부겸 장관과 전 장관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오세훈 전 대표까지 제친 상황인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승만 당시 이 총리 자리에 내가 앉았던 것 같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더더욱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네. 나왔었죠. 그러면서 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라기보다는 저분이 그냥 대표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최근에도 이제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면 예전에는 뭐 이제 김유정 전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당에서 강한 말을 하는 일종의 악역은 당 대변인들이 주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요즘 대변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누구셨던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직접 최전방에 나서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 당시도 심지어 무슨 뭐 이렇게 뭘 들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사진을 찍히고 그러시다 보니까 요즘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저 정도면 사실은 뭔가 좀 큰 꿈을 꾸시는 게 아니냐. 네. 오늘 직접 본인 입으로까지 저런 말씀하시니까 진짜 생각이 있으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네. 저는 나경원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분들도 다 대통령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가겠다. 이런 네. 걸 평소에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셔서 대통령이 되시겠다면 네. 평소도 생활을 반듯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꿈이 없고 그냥 현재에 머무르다 보면은 그야말로 정치 배가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다들 큰 꿈을 가지시고 공부 잘 하셔서 앞으로 두고두고 대통령을 배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 편에 있냐, 자기 정치하냐, 뭐 항상 그 논란의 정치인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 차기 지도자 뭐 적합도 이런 여론조사에 네.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한국당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원탑 경쟁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래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그때 사실은 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고 뭐 나경원이라는 존재를 널리 알렸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본인은 업이 되어 있는 상태 네.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만은 네. 그거는 지지층들에게는 또 굉장히 또 이 어필을 했었죠.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이 정치 지금 사선 의원인데 네.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신임 인사차 왔을 때는 파란색 자켓을 입었었어요. 민주당 색깔이죠. 네. 오늘 보니까 윤소아 원내대표가 이제 왔을 때는 노란색으로 정의당 색깔에 맞췄더라고요. 네. 뭐 굉장히
굉장히 예우해 주는 것 같고 그 상당히 배려를 한 모습입니다만 그 실제로 정치는 저런 옷 색깔 맞춰서 할 것이 아니고 네. 국회 들어와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면서 좀 함께 이 국회를 열어서 의논을 해야지 14,000건의 법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대 국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진짜 정치고 또 지금 저렇게 차기 지도자 반열에 올라서 여론조사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일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렇게 네. 그냥 밖에서 장애투쟁하면서 네. 또 막말 던지면서 이렇게 해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네. 거는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저렇게 올라가 계시면 앞에 분들을 주로 보나요? 뒤에 분들을 보나요? 나 제쳤어를 보실지 아니면 저기가 고지가 코앞이다라고 볼지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먼저 보는 거는 내 뒤에 누가 있나 볼 것이고요. 아, 그래요? 내가 몇 번째 들어갔는지 또 최초로 올라갔는지 이런 경우에 이제 궁금한 거죠. 몇 네. 번째인가. 그 고지 맨 앞을 점령하고 계신 분 있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시계를 앞당기는 총선에서의 구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양재열 변호사님, 종로에 출마하실 수도 있는 것처럼 말씀했다고 하던데요. 뭐 이제 항상 요구를 처음부터 해왔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뭐 얘기가 나왔던 게 어쨌든 뭐 정치로서는 네. 현장에서 신인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터에 직접 뛰어들어서 뭔가 뭐 싸우고 이기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게 네.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건 아직까지는 이제 1번지라고 꼽히는 종로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종로 얘기가 나왔었고 뭐 이낙연 총리 이런 분들이 나오더니까 여권에서 저렇게 주요 인물이 나온다면 그리고 현재도 이제 정석윤 전 국회의장 자리였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러면 황교안 현재 당 대표가 나서서 종로를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탈환한다면 네. 이게 큰 힘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본인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선거에 직접적으로 처음에 나왔을 경우에 네. 아직까지는 선거에 직접 뛰어든 적이 없고 상처가 나지 않은 어떻게 되면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네. 최근에 그 전보다는 그래도 어떤 지지율 같은 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황교안이라고 하는 인물 덕도 보고 있는데 네. 거기서 자칫 상처가 나게 되면 또 한 번 또 큰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데서 말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네. 양날의 칼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전부 종로 국회의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하지만 한편 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거기서 낙선해가지고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인데 만약에 그 종로에 나가서 낙선이 된다 그러면 네. 치명적인 타격을 입죠. 그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왕 나선 김에 이 위기마저 기회로 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도요, 재판 등으로 주춤했던 분들의 기직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심상치 않던데요. 이제 몸풀기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약간의 여론조사 측면에서의 취약점, 20대 남성, 노조를 겨냥할 수 있는 노동국이라는 걸 신설하고요. 오늘 헝가리가 있어서 그렇지 기자들하고 만찬 간담회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받고 아마 이제 굉장히 어깨에 무거웠는데 물론 항소심도 남아있고 뭐 대법원 네. 판결까지 가겠죠. 그러나 1심에서 일단 전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네. 한숨 돌렸다. 지금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국회에 나온 모습을 보면 한결 자신감이 얼굴에 배어 나오는 듯한 표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경기도지사까지 이 당선돼서 그 과정에는 성남시장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획기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그게 기반이 돼서 이제 경기도지사까지 승승장구했었는데 재판에 걸려 있어서 조금 주춤했습니다마는 네. 다시 이제 몸풀기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보여질 수 있고요. 지금 1심에서 탄원서를 100명의 현역 의원들이 탄원서를 함께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99명 민주당 의원하고 민평당의 박지원 의원하고 해서 100명이 냈었는데 1심에서 무죄 받은 다음에 일일이 다 전화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본인이 감사의사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아직 살아 있다. 네. 그리고 가던 길을 꿋꿋하게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도청의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노동국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본격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뭐 보건건강국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대표적으로 조금 이 전례 없던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네. 신설하거나 또는 확대, 뭐 개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좀 더 지금 20대 지지층 굉장히 조금 멀어져 가고 있는데 네.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강점을 살리고 또 노동 친화적인 어떤 경기도지사로서의 모습 또 나아가서는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조금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큰 그림을 그리니까 평소에 취약하다고 하는 당내 조직력 차원에서 의원들에게도요. 그렇죠. 일일이 감사 네. 인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히려 또 외곽에 계신 분 중에 핵심으로 사실상 분류되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요. 오늘 아예 터놓고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던데요. 정 변호사님. 정말 고통스럽다. 정치. 이제는 진보가 위기에 몰려도 나는 변치 않을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정계 안 나가시겠다는 말은 그 덕담처럼 들리고요. 네. 지금 유시민 지금 저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동안의 방송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렇죠. 일반 젊은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친근감이 있게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이나 하여튼 진보 쪽에서 계속 요구가 있고요. 네. 당신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뭐 정계에 다시 돌아가야 될 기회가 온다면 네. 뭐 버티다가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지금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나는 정치를 안 한다. 네. 이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정치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유시민 의원도 또 본인 스스로도 필요하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게 뭐 나쁜 거짓말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네. 기회가 된다면 돌아올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은 마치 냉장고에 두는 찬거리처럼 나를 자꾸 소환한다 얘기하는데요. 지금 링 위의 심판처럼 박지원 의원이 일찌감치 이 대선 주자들 이름을 호명하면서 분위기를 예열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를 그 링 위에 올렸을까요? 잠깐 이야기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우리 진보 개혁 세력의 이재명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대권 후보로 함께 경선을 한다고 하면은 황교안 대표의 독주와 비교돼서 훨씬 진보 개혁 세력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도 조국도 김부겸도 이낙연도 뭐 또 몇 분 계시잖아요. 유시민도 박원순도 뭐 우리 정동영도 다 나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빼놓지 않고 본인도 한번 리스트 올려라. 벌써 이 여권 내에 풀을 풍성하게 만들라라는 그런 조언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권 3년 차일 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쯤 되면 이제 흔들림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과거에는 뭐 후보자들이 먼저 나서서 얘기하는 게 아직 네. 좀 대통령이 5년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터부시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잔치처럼 만들어서 계속 이 집권을 이어가자라는 그러니까요. 쪽으로 분위기를 바꾸자. 그리고 네. 그러려면 기왕에 여러 사람들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유시민 이사장은 저는 진심으로 믿고 싶어요. 믿게 들려요. 그러니까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나는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정치 일선이 아니라 청와대 네. 참모했기 때문에 다르다. 정말 고통스러웠다는 얘기 하시는 거 봐서 저는 유시민 이사장은 그냥 글자 그대로 예비 후보로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직접 뛰어들지는 않을 것 네. 같습니다.